네, 이렇게 용산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제 일만 하면 되는데 아직 일할 사람들이 다 꾸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만 1호 안건이 대통령이 서명한 1호 안건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인데 지금 아직 총리를 임명하지 못한 상태로 정부가 출범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의 내각은 좀 반쪽 출범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지 못했고 좀 줄줄이 내각의 상당 부분 인사들이 임명 동의안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경해 보이는데 오늘 취임식을 마친 이후에 용산 집무실로 가서는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한 상황이라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 간의 협치로 이 의안이 좀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과 한덕수를 연계를 한다. 어제 인사청문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습니다만 한동훈 안 내려면 한덕수도 통과 안 하겠다라는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 기조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는 저는 난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관적이에요. 지금 여론전이죠. 양쪽 다 여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호 안건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1호 안건으로 임명동의안부터 사인한다. 사인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만 그것을 사진에 찍히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다는 건 그만큼 야당을 지금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정권의 시작, 그러니까 취임식 날은 새로운 어떤 공동체의 출발을 모두 다 축하해주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날 이 야당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발할 테니까 최소한 이것부터는 협조를 해다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야당이 이걸 덥석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1호 사인을 하는 건 그만큼 국민에게 호소하는 어떤 분위기가 커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을 찍지 않았던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마저도 오늘은 박수를 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장면을 보고 총리는 임명시켜주고 나서 그다음에 보자라고 민주당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야당이 바로 받아들일까? 그건 아직은 비관적이에요. 이거 역시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의 여론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지금 또 야당은 아마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예, 총리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장관들도 지금 상당 부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야당이죠.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관들 임명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 총리와 인준과 관련해서 좀 연관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자문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 임대를 줬다라는 논란을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외국계 기업과 어떠한 청탁이 있었는지 내지는 자문료와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와 동일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과했다는 것이 과연 입증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한덕수 후보 총리의 인준을 발목 잡기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른 장관의 인선을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다만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서 인준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본회의 가결이 크지 않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 국면 이후에 민주당 측에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있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였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다소 우스꽝스러운 질문들과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힘든 국면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의 인준마저 반대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역풍이 셀 것 같기 때문에 총리 후보를 인준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후보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해줬으니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나 달라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이 한덕수 총리 예정자와 이렇게 연관은 없다라고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힌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이 항상 문제가 있는 어떤 인사라도 본인의 주변에 있다거나 아니면 당초에 지명을
그 어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든 강행을 했었거든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면 뭐 장제원 옛날 지금 이제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본인의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사퇴를 한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기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지금까지 지명된 어떤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강행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지금 총리 예정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 아까 윤석열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자체로만 어떻게 청문회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니다라고 끝나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후보 예정자도 그러면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자료 제출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뭐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 민주당과의 어떠한 그 협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지속된다면 뭐 양쪽 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하나 더 짚고 가죠. 뭐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장관을 단 한 명도 양보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까지 뭐 인준 동의해달라라고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정치라는 게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두고 협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뭐 여러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자도 그렇고 네. 자 그럼 그 부분들은 그냥 강행하고 그리고 총리도 받고 그렇게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겉으로는 모두 다 이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민주당이 얘기하지만 지금 어떠한 정권의 그 내각과 관련된 청문회에서도 초대 내각과 관련된 청문회에서도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늘 우리는 이 사람 진짜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좀 들어줘.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게 실제로 그렇게 물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호영 후보자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쪽 입장에서는 정호영 후보자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대로만 봤을 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게 또 당선인 측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덜썩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해서 그렇게 뭐 어떤 의미도 없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어허.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켜줬어. 그렇다면 그럼 뭘 거기까지. 들어줄게. 그게 아니라 아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다면 실제로 정호영 후보자가 이 34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34명 그냥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했던 장관들과 견주어서 정말로 문제가 맞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고리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이 고리 하나만 끊어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저는 뭐 관건은 한동훈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본인을 향해서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물음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선한 처리와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을 것이고 사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분명히 역풍이 예상될 정도로 이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이미지를 스스로 호출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의 결단 내지는 결심 없이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정치의 고차방정식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로 직행을 한 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풀어낼지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방정식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버릴 수 있을까? 한동훈 카드가 버릴 수 있는 카드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인사는 한동훈 후보자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한동훈 후보자와 가장 큰 어떤 관련된 의혹들이 매우 크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개개인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어제 청문회를 돌아보게 된다면 오전 청문회는 뭐 속된 말로 반창의 동창의 느낌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한동훈 후보자를 불러놓고 뭐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명목으로 현안질을 하면서도 한 번도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후에 겨우 입을 뗐더니 나온 것들은 뭐 한국 3M 발언이라든지 뭐 이모 교수를 이모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단체 임한 시간이 봉사단체 전체가 활동한 것인데 한동훈 후보자의 따님이 혼자 임한 시간을 봉사활동했다. 이런 식의 질의가 오갔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의혹이라고 제기했던 것들을 보면 무슨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노트북을 기부했다. 이러한 것들도 뭐 따님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라고 하는데 기업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사진을 통해서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강경하게 주장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동훈도 가고 한덕수도 가고 그러면 민주당은 우리가 얻는 게 뭐지? 이런 또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 내줘버린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그럼 또 지지자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너희는 뭐 하는 거니 도대체? 그러면 그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능력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없어버린다면 정말 이 강대강 대치밖에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게 굉장히 부담이고 그다음에 정말 어저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참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참 날카로운 창으로 찔렀어야 되는데 뭐 정말 둔한 창으로 찌른 격밖에는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여권이 된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치로서 좀 풀어가야 된다. 물 흐르듯이.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상황 좀 살펴보시죠. 지금도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날카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창이 부러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높인 부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제가 특별히 영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더라고요. 네,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이 웃깁니까? 왜요? 자, 지금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 이름도 언급이 됐다고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가 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뭐 텔레그램 내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 검찰총장의 부인인 사람과 연락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냐라고 의문이 제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어느 시기에 주고받았느냐?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던 그런 국면이기도 했고 2020년도는 그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고발장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검찰로부터 넘어가게 되면서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드러나던 시점인데 이 횟수를 산정을 해봤더니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 3개월 내역치를 뽑아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2,330회 카톡을 주고받은 게 드러났고요. 김건희 여사와는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한동훈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내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를
보고를 할 사안이 있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하거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불가피하게 총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내가 김건희 씨에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게 막 몇천 회, 몇백 회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좀 과장돼서 산정된 것이다.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고받은 내역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서서 둔한창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찔렀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둔한창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를 찌르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이수진 의원의 이런 언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시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조국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매일 보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2022년인데 말을 타고 가서 대면 보고하는 시대도 아니고 당연히 온라인을 활용해서 빠른 보고가 필요한 사안에서 단순히 카카오톡이라는 것의 양이 많다. 그러니 그것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식이면 영부인이 되었을 때도 연락할 거냐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이 뭐 요구한 자료들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들이 황당하다라고 포괄적인 말을 했는데 거기에 또 흥분을 하셔가지고 왜 황당하다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고성을 지르는 장면들이 연출된 것을 보면서 사실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히려 총리 후보자보다 더욱더 집중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 의원분은 화만 내시고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느니 못한 그런 질의들을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편 다소 준비가 덜 된 듯한 질문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왜 노트북 기증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기증자가 한 땡땡, 그러니까 한 아무개라면서 한 후보자의 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땡땡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랍니다. 들어보시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일단 그 자료가 한동훈 장관의 성이 한씨고 그다음에 그 지금 딸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땡땡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숫자가 또 세 글자니까 사람 이름 같이 이게 보이다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아마 이 확인하는 자료 아마 알고는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사람 이름으로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글자로 돼 있었으면 한국 뭐 3M이라든지 아니면 5글자 한글 처리가 돼 있어서 그랬다면 아마 조금 더 착오를 안 했을 텐데 이게 세 글자이다 보니까 이름이라고 순간 착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질의를 잘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사실관 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모가 등장합니다. 2달 사이에 2편의 논문을 공저자료에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작년 그 논문이라는 걸 어제 한번 봤거든요. 그거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 아닙니다. 그 영어로 썼을 뿐이지 그리고 IEE라는 곳이 그렇게 문턱이 높은 곳은 아닙니다. 어려운 논문 아니라고 하는데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자, 이건 또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는 건 논문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교신저자 있으니까 교신저자가 이모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모 교수.
원래는 이모 교수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 이모 교수인데 이모를 어떻게 이해하니 친인척의 이모로 지금 이해한 거예요. 고모 이모 이렇게 이해를 해서 지금 한 후보자의 딸이 논문을 썼는데 이모랑 같이 썼느냐라는 친인척끼리 그렇게 짜고 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모가 그냥 그렇게 이름을 얹혀준 거 아니냐라는 추궁을 하면서 이모랑 같이 썼다고요라고 추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시성을 가진 이름을 그냥 모라고 해서 이모 교수라고 축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이모랑 같이 쓴 거 아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아마도 그거를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모라는 그런 친인척이 아니고 이모 교수인데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나중에 굉장히 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의 딸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나오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2~3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3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일이고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상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오보가 먼저 나왔었고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들도 그걸 제가 없는 거를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까? 예. 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쭉 지금 몇 가지 딸 의혹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반박 또 의혹 제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쟁점이 바로 한 후보자가 수사를 지휘했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그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과잉 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과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과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직접 반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검찰 수사가 너무했다라고 하면서 언급된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중학교 당시의 일기장을 압수수색해 갔다는 점이 또 문제 제기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수사팀에 직접 한번 확인도 해봤더니 일기장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라고 하더라. 아마 질의한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SNS 글을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시절 일기장을 압수수색하려고 하길래 딸이 현장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고 그러자 고등학교 시절에 썼던 일기장은 압수를 해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어진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재차 질의가 나온 겁니다. 중학교 때 일기장은 안 가져갔더라도 고등학교 때 일기장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부분이 일기장은 아니었고 일정표를 압수수색 대상물로 해서 가져간 적은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그 당시에 제시받았던 아마 압수 목록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목록을 SNS에 올린 다음에 일정표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압수해간 것은 일기장이 많고 앞에 이 다이어리 형식으로 일정표가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뒤는 고등학교 시절에 내밀하게 본인이 쓴 이 일기 내용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일기장을 압수해간 것은 맞다라고 다시 맞받아 쳤습니다. 예. 자, 한동훈 후보자는 또 조국 전 장관 수사 계속 질의가 들어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눈을 감았으면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꽃길만 걸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지난 한 5년간 힘들게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당시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면 한동훈 후보자가 좌천성 인사라고 평가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을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당시에 직무 배제를 당했을지 그 두 개를 연관지어 보면 될 텐데요. 저는 많은 국민들과 시청자들께서는 그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면 윤석열 당시 총장과 한동훈 후보 당시 검사장이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동훈 지금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을 수사한 적도 많았고 국민의힘에 더 아픈 손가락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직접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라는 명을 받들고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당시 장관을 수사했는데 그 뒤에 돌아온 것은 민주당의 180도 태도 변화였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윤석열 당시 총장을 정의로운 검사다, 이 시대의 가장 정의로운 검사들이다라고 칭할 만큼 고평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정작 그 수사의 칼이 본인들을 향하자 누구보다 악랄한 검사들이라고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이런 소회를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히려 그 본인이 오히려 정치적인 검사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인정한 꼴이라고밖에는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당연히 어떤 편향적이라든지 뭐 누구를 특정인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수사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정말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말 검사장 시절에도 본인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인보다도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꽃길을 걸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주력을 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좀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으로서 본인이 정치 검사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은커녕 그 약간의 충격을 주는 저는 잽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의 그런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역력히 보여준 청문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완패다. 이게 뭐 공통된 인식 아닙니까? 자격이 없으면 그걸 결격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그 증명을 못하면 깨끗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든지 경기에서 지고서도 이겼다고 우기면 그거 말 되겠습니까? 그런 분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몇몇 의원분들이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청문회장에서의 답변도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질문하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회피한다든지 정면으로 이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후보자를 청문회를 진짜 거친 후보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인사청문회 마치고 나서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을 따로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회의는 해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보면 반대 입장이 좀 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부적격 의견이 좀 많은 거로 파악이 돼요. 예, 뭐 흔히 언론에서 쓰는 표현입니다만 어떤 한방이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결정적 한방이 있었느냐,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었을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정적 한방이라는 표현은 사실 저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들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언론도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한방이라는 건 증거가 있어야지 한방이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표현이 부적절하나 5년 내내 사실상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결정적 한방이 없잖아 하고 대받아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번에 적용을 한다면 언론에서 나온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 많은 의혹들을 그저 질문하는 그대로
받아서 질문하는 수준이었지 거기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그 이면을 질문한 사람이 없었고 후속 질문이 없었다. 도리어 아까 보듯이 오해한 어떤 착각에 의해서 오해한 그런 질문들이 국민들 앞에 표출이 되면서 준비가 안 됐다. 실제로 정말로 한동훈 후보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다면 그만큼의 준비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도덕성 문제는 진짜 벼르고 별러서 청문회를 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의혹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청문회에서 중요한 건 청문위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이 대상자가 되는 후보가 과연 자질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엄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본인이 제대로 보여줬느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검사장일 때 뭐 민주당을 향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 부적절하지만 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후보자가 됐다면 태도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그런 태도에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향한 도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의혹들 본인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을 해서 외제차를 사면서 수백만 원 어떤 세금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탈세를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자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오늘 오전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리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조우를 했는데 인사를 나누지 않았느냐. 저희들 중계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다시 전해드리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중계 화면에서는 포착이 안 됐는데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정도는 나눈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저 짧은 순간에. 그래도 저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 사실. 일단 우리가 아까 그렇게 저도 그 인사조차도 안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사실상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 화면으로 했는데 중계 화면에서는 거의 이 내외빈의 얼굴을 비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오늘 임팩트 있게 짧게 진행을 했어요. 취임사도 그 어느 때보다 짧았고요. 그래서 이 취임식, 취임선서 이런 동선,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서 화면이 계속 움직였지 그 이외에 여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중계의 그 카메라에 노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한 자리에 같이 있는데 인사를 나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인사 나눈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저런 어떤 이 대통령이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주인공인 자리에서 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순간도 아니거든요. 다만 한 공간 안에서 서로 간에 안부를 교환할 수 있는 눈인사라도 나눌 수 있었다면 중요한 건 이분들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예. 이 마음이 그래 모든 갈등들이 이제는 조금 서로 치유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이 퍼포먼스에 가장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검은색 짙은 안경 너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빛이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것까지는 저희들이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장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 상당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 보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정상적이었더라면 아니면 과거 5년 전에 우리가 탄핵이 없었더라면 또 5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장면인데 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또 그전에 이 사면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작년 말에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사면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그때 이제 대리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마 직접 만나셔서 아마 저 눈빛에서는 그래도 고맙다라는 어떤 그러한 눈빛이지 않나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오찬을 했는데 오찬 사진이 아마 들어온 것 같네요. 사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과 오늘 첫 청와대는 아니고 이제 용산 집무실에서 첫 오찬을 했습니다. 양복을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참모진 오찬인데요. 아직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오찬이죠. 뭐 장관이라든가 내각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모들과 오찬 장면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